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여인 야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개성 어느 마을에 박부길과 이득천이라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운 친구 사이였는데 그들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역시 한 집안 식솔들처럼 가깝게 지냈던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두 집에는 공통된 걱정거리가 한 가지씩 있었습니다. 박씨 집에는 슬아의 아들 없이 두 딸만 기르고 있었고 이씨 집에는 그나마 자식도 없었기에 항상 한탄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해,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달 같은 날, 아침에는 박씨 집에서 등남을 했고 저녁 때는 40살이 넘은 이씨의 부인이 첫 아들을 낳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이들이 바로 박부길과 이득천이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태어난 두 아이는 모두 풍채와 이목이 준수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득천이 겨우 8살이 되던 해 그의 모친이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2달 후에는 득천의 부친도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이씨가 친구인 박씨를 불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아무래도 나는 더 못 살 것 같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인명은 제천이니 어쩔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한이 되는 것은 늦게 얻은 득천이가 성장하는 것을 못 보고 눈을 감아야 하는 일이네. 내가 이제 죽으면 내게는 고륙지친이 없는 까닭에 득천이의 양육을 부탁할 데가 없네. 그러니 미안한 일이지만 득천이가 커서 독립할 때까지 자네가 키워주었으면 하네. 우리는 성만 다르지 친형제와 같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해 주게나.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러자 박씨도 눈물을 머금으며 흔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자네 아들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가르칠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게나. 형제처럼 지내던 자네가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주고 가니 슬픈 와중에도 든든하고 기쁘다는 생각이 드네. 다음 날 아침 결국 이씨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황천길로 떠나고 득천은 어린 나이에 의지할 곳 없는 천혜의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박씨가 친아버지와 다름없는 애정으로 그를 키워주었고 그의 부인과 2딸 그리고 동갑인 북길이도 역시 그를 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하여 득천은 이씨 부부를 큰아버지 큰어머니라 부르며 별탈 없이 성장하였고 그들 역시도 득천을 가엾게 여겨 친아들 북길이와 다름없이 길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득천이 독립할 수 있는 자본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죽은 친구의 유산을 성심껏 관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보다 총명한 득천은 성장하면서 박씨의 점포에서 북길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장사를 하는 능력이 날로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여 득천의 나이가 2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박씨가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제 너도 다 컸으니 스스로 집안을 일으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구나. 자, 이것을 받아라. 하며 득천에게 남겨진 유산과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장부 일체를 내주었는데 그 돈이 수만금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장가를 들어 처자를 거느려 한 집안의 어른이 되도록 하여라. 그렇게 내가 죽기 전에 너의 집이 잘 되는 것을 보아야 저승에 가서도 너의 부친께 부끄럽지 않을 것이니 속히 혼례를 올리도록 하여라. 하여 박씨는 몇 명의 신부 후보자들에 대한 명부를 주면서 그 중에서 한 처자를 고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득천은 아름다운 신부를 맞아 결혼했으며 박씨 부부가 세상을 떠나자 북길이와 함께 3년상을 치르는 등 효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하루는 득천이 북길에게 말하기를 큰아버님 덕분으로 망했던 내 집이 다시 일어났지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네. 그래서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연안 읍내로 가서 새 점포를 열어 장사를 시작했으면 하네. 물론 자네를 본점의 주인으로 여기고 모든 일을 상의하여 영업을 할 것이며 물품과 자금이 필요할 때는 자네에게 와서 부탁하겠네. 알겠네. 자네 뜻이 정그러하다면 그렇게 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네가 내 아내를 잘 보살펴주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게. 그러면 내가 집사람도 모르게 한달음에 이곳으로 달려오겠네. 그 말에 북길은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하였고 득천은 그 길로 연안읍으로 가서 자기의 점포를 운영하며 장사를 시작하였어요. 그는 원래 부지런하고 영리한 데다 풍부한 자금력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득천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하여 점포를 연 지 2년 만에 그의 자본금은 2배 정도로 늘어나 있었어요. 때문에 그는 이따금 집에 돌아가는 것을 잊은 채 돈벌이에 열중했으며 이대로만 가면 10년이 되기 전에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개성의 본집에 있는 아름답고 젊은 그의 아내는 독수공방으로 많은 날들을 홀로 고독하게 보내다가 어떤 사내의 꾀임에 빠져 유부녀로서 넘어서는 안 될 금단의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처녀 때 이웃집에 살던 청년과 우연히 해우한 것이 기연의 시작이 되고 말았어요. 그 청년은 전에 처녀였던 득천의 아내를 짝사랑하다가 매팔을 놓아서 여러 번 구혼을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두 남녀의 미래는 집안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오랫동안 계속되었죠. 박북일 역시 항상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붓길이 이따금 득천의 집을 찾아가면 득천의 아내는 더없이 정숙한 태도로 응대하면서 꼭 필요한 대답만 했고, 혹여나 그 집의 하인에게 득천의 아내에 대해서 넌지시 물어보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저희 집 아시마님 같은 요조숙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친정댁에나 가시지 일체 다른 곳은 출입을 안 하십니다요. 한창 젊은 아씨께서 어쩌면 저렇게 단정하고 인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인 서방님과 함께 계셔서 아기씨를 빨리 낳으셔야 할 텐데 그것이 걱정입니다요. 그 말에 박북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득천 그 친구가 부인 하나는 잘 얻었구만. 그러니 그 집이 잘 될 수밖에.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북길이가 아침 일찍 득천의 집으로 가던 중 매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였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득천의 집 후원에서 살구나무 가지를 잡고 담위로 올라와 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북길은 날마다 어두워지는 저녁때와 새벽이 되면 득천의 집으로 가서 감시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랬더니 젊은 남자가 담을 넘어가는 것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안읍에 있는 득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긴급하게 자네와 상의할 일이 생겼으니 자네의 집에도 알리지 말고 내 집으로 바로 오게.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인편으로 받은 그 편지를 읽은 득천은 집에도 알리지 말고 바로 오라고? 라며 한동안 뭔가 깊이 생각하더니 예리한 단도 한 자루를 품속에 넣고 즉시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어요. 그날 밤은 달빛이 밝은 보름께였기에 밤을 새면서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 이른 새벽에 송도에 이른 득천은 아무도 모르게 북일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기에 나를 급히 불렀는가? 잠시 후면 보게 될 것이 있네. 따라오게. 그렇게 달빛을 받으며 두 사람은 득천의 집 후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북길이 득천에게 말하기를 저게 보이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자네의 집 살구나무 가지가 흔들리면서 웬 사람이 담 위로 올라가지 않는가? 글쎄,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자네가 혹시 헛것을 본 게 아닌가? 내가 왜 헛것을 보고 바쁜 자네를 불렀겠는가? 하지만 자네가 보았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으니 그것이 헛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에이, 그만두세. 이따 저녁 때 다시 보면 될 것이니 오늘은 술이나 마시면서 그동안 쌓인 이야기나 나누세. 술이라 그거 좋지. 그렇게 하세. 그래서 북길은 문지기에게 분부해서 득천이 왔다고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게 하고는 조반을 먹은 뒤에 온종일 술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자 북길과 득천은 후원의 담장으로 가서 화단 부근을 지켜보다가 살구나무가 흔들리며 담위로 어떤 사람이 올라서는 것을 보며 북길이 또 이렇게 말하였어요. 저걸 보게, 저래도 내 말이 틀렸는가? 도대체 무엇을 보라는 것인가? 이제 보니 자네는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자네 눈에는 자꾸 보인다 하니 이는 필시 도깨비의 장난인 것이 분명하네. 이 사람아, 자네 눈에 탈이 생긴 거지. 도깨비는 무슨. 그렇게 말하며 끝내기는 했지만 북길은 매우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반대로 득천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마침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식구들을 데리고 연안으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는 중이니 자네가 신경 안 쓰이도록 해주겠네. 그때 마침 두 사람의 귀에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2, 3일 후에 남편이 온다니까. 오늘 밤에도 꼭 와야 해요. 알았죠? 남편이 왜? 글쎄,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온다네요. 그리고 행랑아범에게서 들으니 그곳에 집을 장만한다는군요. 그러니 나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편을 따라갈 거요?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긴 그렇겠군. 어쨌든 저녁 때 다시 오겠소. 네, 기다릴게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면서 남자가 종종 걸음으로 그곳을 떠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론 득천 역시 담장 위에 있었던 청년을 보았고 그가 자기 처와 함께 나눈 대화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자네의 친절함은 참으로 고맙지만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으니 어쩌겠는가. 어쨌든 내 안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데려갈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게. 그리고 자네의 고마운 뜻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네. 하며 득천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붓길이 말하기를. 아닐세, 오히려 내가 미안하게 되었네. 그리고 자네가 이사를 하면 나는 매우 섭섭하지만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이니 나로서는 말리지 못하겠네. 어쨌든 내가 너무나 의심이 많아서 자네가 공연한 헛수고를 했구만.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득천은 붓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새벽길을 오가는 행인들이 몇 명 있기는 했지만 득천이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득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득천은 자기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외딴 주막에서 짐을 풀고 자기 아내의 필법을 흉내내어 유서 석장을 써서 안주머니에 간직하고는 다시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지자 몰래 방에서 빠져나온 득천은 다시 송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 안채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안방을 들여다보니 두 남녀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사랑놀이를 하다가 지쳤는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하여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득천은 먼저 남자를 단도로 찔러 단번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소스라치게 놀란 그의 아내는 눈앞에 있는 득천을 바라보며 와들와들 떨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윽고 득천이 냉기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잘 알 것이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너를 죽여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의 친정에까지 누를 끼칠 것이고 너는 후세까지 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어차피 죽을 몸이지만 여러 사람이 당할 욕을 면할 뿐만 아니라 너는 연료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득천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여 미리 준비한 유서를 자기 처 옆에 놓아 자살한 것처럼 꾸며놓고는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올랐는데도 안채에 있는 주인아 씨가 기침 기색이 없자 이상하게 여긴 행랑어멈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실로 처참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서열이 낭자한 방 안에 웬 젊은 사내가 죽어 있었고 사당 안에는 죽어있는 주인아 씨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으악! 뒤늦게 질러대는 행랑어멈의 비명소리에 놀란 행랑채 식구들과 뒷집 박부길래 식구들 그리고 이웃에서 사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방안을 살펴보니 아무래도 젊은 안악을 노린 어떤 사내가 한밤중에 침입해서 겁탈하려고 하자 기계 높은 득천의 아내가 지니고 있던 빗으로 그를 죽이고 사당으로 가서 자결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런 모양이 되시다니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셔라. 서방님이 새 집을 마련하고 데리러 오신다 하셨는데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이런 참변을 당하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득천의 부인이 그처럼 죽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송도에 퍼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전후 사실이 광가를 통해 조정에까지 알려졌으며 그녀의 정절을 길이 빛내도록 하기 위해 마을 앞에 연려문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른 득천은 그동안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웃 사람들에게 정중히 살해한 후 그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는 연안으로 떠났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득천을 동정하였어요.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북일만은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골치 아픈 일을 오묘하게 처리한 득천의 비범함에 새삼 놀라며 경탄했어요. 과연 대단한 사람이야. 그때 시치미를 떼면서 딴소리만 하기에 이상하다 했더니 그런 깊은 생각이 있었기에 그랬었구먼. 결국 집안에는 작은 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러 사람들까지 곤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으니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속이 깊고 대담한 사람이야. 그 후 득천은 아내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재혼하기를 한사코 마다하고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보게, 지난 일에 구애받지 말고 어서 속히 재혼을 하게. 외아들인 자네가 아직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으니 어찌 조상의 영을 뵐 수 있겠는가. 나보다 생각이 깊은 자네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 일만은 친구인 내가 한사코 권하는 것이니 꼭 내 소원을 풀어주게. 라고 박부길이 몇 번이나 권하자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얼마 후 재혼하여 아들과 딸을 얻었으며 사업도 더욱 번창하여 일대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옛말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 하였사옵니다. 부디 구독하여 주시옵소서.